정남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불을 지폈습니다. 아직 햇살이 들기 전 그녀는 밥솥에 쌀을 붓고 된장국 냄비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아들 도연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 태윤이 함께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남은 오래된 찻잔을 꺼내며 손끝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편히 살 날이 왔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식탁보를 곱게 펴놓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오래된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는 자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도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정남은 손수 케이크를 만들고 축하 전화를 걸었죠. 그때 수진은 어머니, 지금 회식 중이라서요. 다음에 얘기해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남은 그때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 일이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이 그간의 어색함을 풀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점심 무렵 도연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먼지 섞인 흰색 SUV가 천천히 멈춰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 태윤이 먼저 뛰어나와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정남은 두 팔을 벌려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근심이 잠시 사라지는 듯했죠. 우리 태윤이 많이 컸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하지만 그 행복은 잠깐뿐이었습니다. 뒤이어 내린 수진의 표정이 냉랭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만 건넨 뒤 휴대폰을 확인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남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정갈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그리고 정성껏 만든 나물들. 정남은 자랑스럽게 음식을 설명했지만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우리 엄마 손맛은 여전하시네. 회사 사람들도 엄마 반찬 얘기 많이 해요. 그 말에 정남은 미소를 지었지만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 씨,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기름기 좀 줄이자고 했잖아요. 정남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머쓱하게 웃었고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식었습니다. 식사 도중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언니. 나 지금 시댁이에요. 응, 뭐 그냥 시골 음식 먹고 있지 뭐. 정남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냉소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형식이 더 많았습니다. 정남은 억눌린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도연은 거실로 나가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시골밥상, 해시태그 고양이맛, 해시태그 정성은 넘치지만 그 게시글이 올려지는 순간 정남은 옆에서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눈에 들어온 문장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 의레트로 요리, 해시태그 촌스러워도 맛은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식탁을 치우며 빈 그릇을 하나씩 씻었습니다. 물속에 담긴 그릇이 탁한 빛을 내며 흔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남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가 요리를 도와줬어요.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옆에서 피식 웃더니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정남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그 미묘한 순간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자리에서 꼭 저를 칭찬하시네요. 부담돼요. 그 말은 칼처럼 정남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정남은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마당에 남은 종이컵과 떨어진 나뭇잎들이 허전하게 흩날렸습니다. 수지는 도연에게 무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차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정남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가거라. 도연은 안도한 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SUV가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정남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지붕 위를 스치고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남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손에 쥔 접시가 흔들리며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소리가 정남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정남은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손주 태윤의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정남은 손주 얼굴을 직접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케이크 사왔다 하면 아이가 좋아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아직은 가족이니까 웃으면서 만나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현관 앞에서부터 흔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지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무표정하게 정남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녀의 말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남은 순간 머뭇거렸지만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태윤 생일이라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 했어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낯선 여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간단한 디저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앉으세요. 수지는 차를 따르지도 않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정남은 어색하게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태윤이는 학교 갔어요? 아, 놀이터에 갔어요. 친구 엄마랑요. 수지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고개를 들어 정남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그 말에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간섭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남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럼 난 케이크만 두고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건 저희끼리도 할 수 있잖아요. 정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 축하 한마디는 직접 해야지 싶어서요. 수지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정남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가족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지금의 냉담한 얼굴과 너무 달랐습니다. 정남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낯선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이 쓸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친구가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뭐 하세요? 시골에서 텃밭 가꾸신다던데요? 정남은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냥 소일거리 삼아 조금씩 해요. 그러자 수진이 맞장구 치듯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SNS도 모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랑 좀 다르죠. 그 말에 친구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남은 들리지 않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굳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신다니 다행이에요. 그 말 뒤로 따라오는 웃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케이크를 식탁 한켠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갈게요. 아이 오면 케이크 잘라주세요. 네, 어머니. 그럴게요. 수지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정남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진이 친구들과 다시 웃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등 뒤로 날카롭게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남은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든 손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녀는 그 손으로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남의 이웃 박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수진 씨가 올린 글 봤어요? 정남은 무슨 말인지 몰라 묻자 박 여사는 SNS 캡처를 전송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갑자기 시어머니 방문. 손주 핑계로 찾아오지만 사실은 감시. 그 밑엔 수십 개의 공감과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나요? 불쌍한 며느리네요. 정남은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정남은 담요를 덮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수진의 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감시하는 시어머니. 그 한 줄이 정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번갈아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가족을 걱정한 죄밖에 없는데 눈물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정남은 교회에서 지인들에게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 시어머니래요. 며느리 SNS에 나온 사람. 그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정남은 억눌린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평소 친하던 교인조차 인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교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남은 집 문을 열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오래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다 한 이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민석 변호사. 오래전 남편의 친구이자 법률 상담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남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석 씨, 나예요. 정남이요. 상담 좀 받아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정남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정남은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마을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죠. 휴대폰 속 며느리의 글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줘야 해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 밖엔 겨울이 다가오는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붉은 열매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왠지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버스는 도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석은 정남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남 씨. 그동안 건강하셨죠? 정남은 조심스레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 나 좀 도와줘요. 이제는 더는 못 참겠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 손에 쥔 자료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보낸 문자, 그리고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난한 기록이었습니다. 민석은 안경을 고쳤으며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에 해당하네요. 하지만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겠어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도연한테도 이상한 걸 시키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재산 명의를 바꾸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민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그때 상황을 녹음하신 건 없나요? 정남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그냥 가족끼리 하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될 줄은 몰랐죠. 민석은 잠시 메모를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화는 가능하면 모두 기록해 두세요. 통화, 문자, 카톡 대화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남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결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뭘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재산보호 신청을 진행해 보죠. 만약 며느리가 남편 명의로 무단 거래를 하거나 압박을 했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민석은 서류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복잡했지만 정남은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군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가족 문제로만 여겼던 일이 이제는 법의 영역으로 넘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민석은 사무실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정남 씨,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건 사실과 증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남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젠 눈물 대신 증거로 말해야겠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비쳤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죠. 정남은 가방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남은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검색창에 CCTV 영상 저장법을 입력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날들의 날짜를 적어두고 하나씩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모서리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에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이번에 도연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의 며느리는 냉정하고 익숙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USB에 영상을 복사해 넣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정남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던 그녀는 낯선 인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도연 명의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됨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정남은 알았습니다. 도연은 그 돈이 나가는 걸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걸요. 그녀는 은행 직원에게 자세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머뭇거리다 자료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정남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다. 이건 혹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배우자 공동명의라면 가능하죠. 정남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장 내역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안쪽에서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보내달라 했고 곧 회신이 왔습니다. 좋아요, 정남 씨. 이건 명백히 재산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로 초안을 작성해 볼게요. 정남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SNS의 비아냥, 그리고 가족들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한데 엉켜 한 여인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남은 손에 펜을 쥐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보호 신청서 김정남. 글씨가 또박또박 쓰여졌습니다. 눈앞에서 잉크가 번져들며 한 장의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준비가 됐어요.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창문 틈을 비추었습니다. 정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정남이 법원에 무언가를 제출했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가 흘린 한마디가 불을 지핀 것이었죠. 형수님, 어머님이 변호사 만나셨다던데요? 그 말이 퍼지는 순간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감히 나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날 저녁 수진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SNS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제목은 시어머니의 탐욕, 그리고 나의 인내였습니다. 그녀는 문장을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늘 재산 문제로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심지어 내 아이에게까지 간섭하며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올라가자마자 좋아요와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요즘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힘내세요. 수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냉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젠 여론이 내 편이야. 그녀는 다음 게시글을 이어 썼습니다. 나는 그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이름과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죠.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SNS에 올린 거 뭐야? 왜 그런 글을 써? 진실을 말한 거야. 당신도 봤잖아.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에 알리면 일이 더 커져. 당장 지워.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가 한 짓은 다 공개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웃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그 며느리 글 봤어요? 지금 동네 카페에도 올라왔어요. 정남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글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재산 욕심 때문에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글 밑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있으면 나라도 도망간다. 며느리가 참았다니 대단하네요. 정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만들어준 재산보호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내 욕심으로 보이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건 남편의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고생하던 남편의 웃음. 정남은 그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욕심이 아니라 지키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뉴스를 확인하다가 정남의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미 파양소송 예고한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남 씨, 인터넷 글은 보셨죠?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를 하죠. 정남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도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정남은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정남에게 수진의 게시글과 댓글, 공유된 링크들을 모두 캡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남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정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증거 폴더를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만 모아도 충분합니다. 내일 바로 제출하죠. 정남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민석 씨, 고마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뒤 지역 온라인 뉴스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진실은 무엇인가? 기자는 익명 제보를 통해 사건의 배경을 다뤘습니다. 며느리의 주장과 달리 시어머니는 이미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문장이 나간 순간 여론은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정남의 편을 들었고 일부는 여전히 수진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회사는 달랐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기사 링크가 돌면서 그에게 불편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결국 상사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집안 문제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귀가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쯤에서 멈추면 안 될까요? 정남은 말없이 아들의 잔을 치웠습니다. 도연아,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자존의 문제예요. 하지만 수진이도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몰리고 있어요. 몰리게 만든 건 그 아이 자신이죠. 정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보복이 시작됐다. 그녀는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댓글창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반응이 보였습니다. 이젠 너무 티난다. 진짜 피해자는 시어머니 아닐까? 흔들리던 여론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뭐라고? 나한테 책임을 돌리겠다는 거야? 책임이 아니라 서로 시간을 두자는 거야. 당신도 결국 그 여편 내 편이구나. 수지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아파트 안을 울렸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수지는 불 꺼진 거실에서 휴대폰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가 당할 순 없지. 그녀는 손끝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학대 피해 사례, 정서적 괴롭힘 고소라는 문장들이 연이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눈을 부릅뜨며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폭언과 간섭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에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같은 시각 정남은 민석과 다시 만났습니다. 사무실의 창가에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남 씨, 수진 쪽에서 허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정신적 학대라는 내용이에요. 정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허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늘 말이 먼저 움직입니다. 사실보다 목소리가 더 크죠. 정남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몇 달 전 일이 스쳐갔습니다. 수진이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 영상을 몰래 찍던 장면. 그녀는 당시 화를 참지 못해 잠시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녹화본을 이용하겠다는 거군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상을 왜곡해서 내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정남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억울함보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괴물처럼 본다면 나는 뭘로 증명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수진의 과거를 조사해 봅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정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그녀가 지금처럼 완벽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민석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남은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절대 아이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요. 물론입니다. 민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정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횡령 의혹이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됐답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법적 분쟁도 있었어요. 허위 진술로 고소당했다가 합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야 하나요? 정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그녀가 먼저 공격했으니까요. 정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누구도 내 인생을 짓밟게 두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간 수지는 TV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와 진한 립스틱으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지역 방송사에서 가정 내 갈등과 며느리의 고통이라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죠. 프로듀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준비되셨죠? 생방송 10분 전입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미소를 억지로 그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이 내 반전의 날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방송국 내부에서는 기자 한 명이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제목은 방송 예정자 수진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보낸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첨부 파일 여러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과거 회사 내부 문서, 경찰 기록, 그리고 합의서 사본. 기자는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프로듀서를 불렀습니다. 이거 그냥 내보내면 큰일 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프로듀서는 놀란 얼굴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방송 취소해야겠네요. 방송 5분 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로듀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터뷰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그녀는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본 그녀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정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한편 정남의 집 거실에는 서류가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수진이의 허위 진술은 무력화됐습니다. 다만 마지막 절차가 남았어요. 정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절차죠? 파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시다. 정남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파양이라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게 수진과 도연을 모두 구하는 길입니다.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정남은 식탁 위에 한 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파양 통보서.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겠죠. 그녀는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정남. 잉크가 번지며 종이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이젠 나도 끝을 보겠어요. 도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 위 서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남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나 대신 이걸 했을 거야. 파양이라니 우리 가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바로잡는 거예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남은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겨울 햇살이 흰 벽에 부딪혀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남은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숨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석이 뒤따라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건 준비됐습니다. 정남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에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냉담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봉이 쾅 울리며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번호 24-5873호 김정남 씨와 며느리 박수진 씨의 가족 파양 관련 청구건입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시어머니에게 정서적 학대와 모욕을 당해왔습니다. 그 증거로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을 제출합니다. 법정 모니터에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정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 벌 받는다. 그 한 문장만 떼어내 재생된 탓에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남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반격은 곧 시작될 겁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은 편집본입니다. 원본에는 그 대화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화면에는 추가 대화가 재생되었습니다. 수진 씨, 그 말은 너무 지나치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정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법정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증거를 제출하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또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과 재산명의 관련 문서였습니다. 이건 피고 측이 도연 씨 명의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기록입니다. 당시 정당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석은 이어서 조용히 한 장의 증거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입니다. 피고가 타인에게 재산 이전 관련 통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모니터에 수진의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연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니까. 짧은 문장이 법정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정남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서류를 급히 넘기며 반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짧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공익 목적의 증거로 판단합니다. 제출을 인정합니다. 법정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판사는 시선을 정남에게 돌렸습니다. 김정남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남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산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건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내려놓습니다. 더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이 기록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치켜떴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김정남 씨의 파양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재산권 회수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사봉이 다시 울렸습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남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남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김정남 씨, 파양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건 억지로 이어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짧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법원 계단 위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야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라면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이젠 후회도 내 몫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남 씨. 그녀는 고요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젠 나 자신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날 저녁 정남은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멀리서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 몇 개가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버티는 건 상처받은 자의 마지막 품격이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긴 싸움의 끝에 처음으로 진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파양 판결 이후 그녀의 이름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댓글에는 냉소적인 문장들이 가득했고 한때 그녀를 응원하던 팔로워들조차 침묵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짜 피해자, 남의 인생을 망친 여자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수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세상은 그녀를 잊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며칠째 불이 켜지지 않았고 거울 속에 그녀는 낯선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먹다 남은 반찬이 굳어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조금만 떨어져 있자. 너도 나도 지금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 수지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물이 터질 듯 목이 메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만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명도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직장에서는 연락이 끊겼고 회사 게시판에는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이메일 한 통에는 회사 이미지 손상에 따른 계약 해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다들 나를 버리네. 한때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인데. 그녀는 소리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한때 그녀가 자신있게 꾸몄던 삶은 거짓의 무게에 깔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에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 무렵 정남은 시골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서 텃밭의 마른 줄기를 정리하던 그녀는 문득 멀리 있는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뉴스에서 사라진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건네준 신문을 펼치자 마지막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고 박수진, 법적 절차 종결 후 별다른 항소 없이 사건 종료. 정남은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움보다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너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석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남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만든 그늘 속에서 배우는 거겠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정남 씨 재산권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남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젠 진짜 끝이군요. 도연은 며칠 후 아이 태훈과 함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손주가 정남을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정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정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보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죄책감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남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의 냉기가 남은 방 안에서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 손주의 첫걸음, 그리고 수진의 싸늘한 눈빛까지 모든 기억이 한편의 긴 그림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모두 흘러가는 거죠. 미움도 사랑도.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여며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낯선 도시의 허름한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전기난로가 덜컥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 자원봉사 모집.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한때 자신을 망하게 만든 증거였던 그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한 약속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송이들이 창틀에 부딪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시골의 밤하늘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난로불 앞에 앉아 손주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잠들자 그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밖에서는 감나무 가지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얗게 빛나는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눈 위에 매달린 붉은 홍시 하나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건 다 제자리를 찾아가네요. 그 말과 함께 눈송이 하나가 그녀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남은 부엌 창문을 열고 햇살이 스며드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을 견딘 마른 흙 사이로 초록빛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오네요. 작은 목소리가 공기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몇 달 전 무너져 내리던 그 세상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집안엔 태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도연은 마을버스를 타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정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루였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김이 오르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갔다 올게요. 태윤이 식탁 밑에서 가방을 챙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남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정남은 마당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그래, 이게 삶이죠. 다시 이렇게 웃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수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지낸대요? 도시에서 작은 봉사센터에서 일한대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매일 사람들을 돕고 있대요. 정남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답네요. 결국 자기 몫의 길을 찾았네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짙은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용서하실 수 있어요? 정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미움도 결국 내 안에 남으면 짐이 되죠. 이젠 내려놓으려 해요. 그 아이도 지난 일도.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에 아들의 손이 살짝 포개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정남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정남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오래 아팠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오후 민석이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남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이젠 그냥 민석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석은 웃으며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마무리된 재판 서류와 새로 발급된 등기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남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정남 씨의 자리였죠.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남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하죠.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아요. 가족도 명예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삶은 늘 늦게 배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남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아직 배울 게 남았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민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고 조용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노을빛에 물들었습니다. 정남은 텃밭에서 묵은 흙을 뒤집으며 땅 냄새를 맡았습니다. 멀리서 태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아이를 안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태윤이 내일 학교 발표회 한다네요. 할머니도 오시죠? 정남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손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꼭 들어야죠.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웃었지만 눈가에 맺힌 물기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 어떤 슬픔도 그 웃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감나무 가지를 타고 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끝에는 유난히 붉은 홍시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반짝이는 그 빛이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모든 게 지나갔네요. 미움도 눈물도 그리고 후회도 남은 건 감사뿐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거실을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잘 견뎌냈어요, 정남 씨.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감나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가지 위에 남은 홍시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다 조용히 떨어져 땅 위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평화로웠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시골집 전경을 비춥니다. 하늘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인연이 끊어져야 평화가 찾아온다.